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제 7주차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의 이해를 공부할 건데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작한 지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차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8주차까지 들어갈 거고요. 오늘 공부하시는 이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의 이해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제 처음 사회복지를 실천했을 때 이런 개인의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또 이 사회복지 실천의 여러 가지 경험하는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사회복지 실천의 그 기술이 출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 클라이언트의 개별화된 문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과 또 적응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미시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사회복지 실천을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다루어 오다가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체계가 개인의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사회적 그 환경과 이렇게 관련돼서 이제 점점점 진보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이후로 들어서면서 환경 속의 인간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이런 인간과 환경 간의 어떤 상호작용 또 상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통합적 개입 기술에 관점을 두고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런 그 여러 가지 통합적 접근은 개인에 대한 심리적 내적 적응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체계에 대해서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개인 대상의 실천 기술을 알고 나면 여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좀 더 쉽게 접근할 거고, 또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우시는 아주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런 개인 대상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원조하는데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전문적 원조 관계를 실천할 때 여러 대화의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실천 역량과 또 그런 기술들을 우리 장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 과정에 과업과 또 그 우리의 역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 단계 또 그 탐색 단계 뭐 이런 사정 단계 뭐 계약 단계 개입 단계 또 평가와 종결 이런 순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 개별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실천 과정을 이번 장에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급적 이 실천 기술을 공부하실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제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연도에 가시면 졸업을 하셔서
실천 현장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대상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역량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과 실천 기술 중에서 개인 대상 실천 기술의 2회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방법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 체계를 이해하고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과 집단을 또 대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실천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과의 1대1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이 또 그 개인이 개별 사업으로 이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1대1 관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선생님들은 조금 더 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그 체계를 보시는 방법을 조금 이 실천 현장에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개인과 1대1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접근 방법의 유사 용어로 개별 지도나 개별 사회사업, 또 임상 사회사업 등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리치몬드라는 학자는 개별 사회사업을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개별적인 의식적 조정을 통해서 인격 발달을 도모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치몬드가 보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와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 사회복지 최초의 전문화된 방법론이 바로 개별 사회사업이라는 그 하나의 체계를 만든 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치몬드에 의해서 이제 이 개별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그 기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녀는 개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영향을 인식하며 개인의 부적응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 사회복지 실천은 다수가 경험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거시적 관점보다는 개별화된 문제의 다양성과 적응 방식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였다 라고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초기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경험이 거의 다 이렇게 1대1 개인의 맞춤을 두는 아주 그 간단한 미시적 접근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리치몬드 학자가 만들어 놓은 가정에 의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더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체계들이 이제 형성되면서부터 거시적으로 바뀌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회 사업은 이렇게 초창기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는 것과 또 초기 사회복지 실천은 여러 그 대다수의 경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개별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치료적 접근으로 해서 했는데 이랬을 때 그 클라이언트가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 주는 의미보다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포괄적인 복합 서비스 실천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그런 그 실천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이 개인에서 점점 주변의 환경으로 바뀐다는 것은 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지 못했다는 것과 또 임상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리치료를 포함한 정보 제공과 의뢰, 자원 연결, 또 지역사회 조직, 연구활동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NASW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우리 앞에도 되게 많이 보고 또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실천을 통해 개인의 최적의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기본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점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환경과 관련성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로 이해하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적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입 방법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수준의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런 임상사업이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을 연결하고 지역사회 조직하고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전통적 개념과 개별 실천은 물론 유사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 임상사회복지 실천에서 의료사회복지가 이제 등장하고 또 정신건강 분야 이런 쪽으로 이 우리 개별 그 사회복지 실천이 이제 그 접목돼서 그런 활동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그 사회와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개인 대상의 실천이라는 이제 말이 나와서 우리가 쓰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알아야지만 이 클라이언트에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접목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또 다양한 수준을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하고요. 또 개인의 내적 문제로부터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변화에 가능하게 되게 하는 그런 개입 방법에 관심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 대상의 실천에서 강조하는 지향과 초점이 변화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심리, 내적 적용과 또 개입을 강조하는 개별 지도보다는 대상 체계의 수준을 강조하는 개인 대상 실천이라는 말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상의 실천 그 대면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직접 실천과 자연 연계나 환경적 조정 같은 개입을 하는 간접 실천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클라이언트의 내적 기능이나 외부 환경의 조건이 불충분할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때 외부 전문적 도움을 통해 변화를 갖고자 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에서 개인의 인식이나 경험을 알기 위해 인간 발달에 관한 전문 지식과 함께 개인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고 클라이언트의 생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이제 그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상황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직접적인 그 실천 모델의 예를 한번 보니까 생애 주기별 또는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 또 성격이나 자아 개념, 또 삶에 대한 인식과 경험, 또 클라이언트의 인지나 정서, 행동, 적응의 능력,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 및 생활 환경 요런 거에 따라서 개인 대상의 실천 개입 방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개입 방식이 그 클라이언트의 그 대면 접촉을 통해서 또 달라지게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별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이 가진 문제에 관심을 두고 또 이런 우리 전문 사회복지사와 또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복지사를 신뢰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잘 사회복지사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개별의 그 체계를 아까 우리 그 리치몬드의 그 학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개별 방법, 그 개별 클라이언트 체계를 갖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개별화된 원주를 진행하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별 클라이언트 체계는 그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 개별화된 그 특징에 맞춰서 그 원조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여러 선생님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조심이라기보다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 개인이 존엄한 가치와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들의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 가치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이런 협력적 관계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한 그들이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잘 알아서 그들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이런 방법도 만들고 전략도 짜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관계는 여러 선생님들은 이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는 이런 그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1대1 상황 속에서 관계를 잘 맺고 또 서로 소통을 잘 하는 기술의 이런 도구로서 이런 사회복지 실천 기술 방법을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아셔야 될 거고 또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실천 모델을 활용해서 개인이 변화하고 또 그 개인과 환경에 상호
그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여러 선생님들의 신념을 가지고 이 클라이언트를 만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대상 실천 서비스 제공, 직접 실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실천은 클라이언트와 면접이나 상담을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변 체계에 대한 개입보다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직접적 실천 기술을 주로 활용한다. 돼 있고요. 간접 실천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의 주변 체계에 개입하여 사회 지지 체계나 관련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간접 실천에 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 대상의 실천 서비스 제공자의 수에 따라서 단독형과 지지망형으로 이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단독형은 1인의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 1인을 개입하는 것을 단독형이라 하고요. 이 사회복지사 단독으로 개별 사례를 맡아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직접 개입 방법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 지지망형은 1인의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그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이런 지원 체계의 그 조직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그 제공자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가 아니면 또 모니터링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지지망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인의 클라이언트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 처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의 문제나 상황에 관심을 갖고 클라이언트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요. 우선 1인의 클라이언트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은 개별 클라이언트 체계를 갖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와 개별화된 원조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그 개별의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개인적 성향이나 또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변화를 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잘 추려서 실천 방법의 전략으로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전문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들과 우선 클라이언트와 그 사회복지사와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신뢰성을 만들어주고 신뢰감을 만들어주고 또 이 관계 형성을 잘 해서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쉽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요. 이렇게 1대1 관계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그 긍정적인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중심
생각들을 항상 클라이언트를 존중해 주고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항상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생각하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용자 중심의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사회복지 우리 뭐 법이라든가 아니면 관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요시 생각해서 때로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원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클라이언트 중심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떤 거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자원봉사론하고 같이 배우니까 자원봉사론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런 우리 교재에 보면 거기 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항상 우리는 그 대상자들을 사회적 약자는 맞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들도 각각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때로는 그들 중심의 생각이 아니고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그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별히 주의하면서 만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이런 현장에서 가보면 선생님들이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부분들도 막 어떨 때는 그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 사람은 내가 이만큼 설명해주면 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문가로서 그들을 분석하고 또 그 대상자들과 같이 이런 면접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들 어떤 지원을 할까를 생각할 때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자원봉사론에서 보면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장애인의 자원봉사자 거부선언 이라는 책이 글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요거를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린 부분이거든요. 왜 우리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봉사를 해야 되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 글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나의 적. 나는 자원봉사자 그놈들을 거부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교묘하게 자멸시킨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능숙하게 응석 부리도록 만든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바라지 않는 것을 해주려 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겨우 남아있는 힘마저 약화시킨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나를 액세서리로 만들어 거리를 활보한다. 자원봉사자 그놈들은 내 휠체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꼬리를 쳤다. 그놈들은 교묘하고 능숙하게 나를 사육하며 길들였고 더러운 손으로 나의 턱을 어루만졌다. 나는 더 이상 그놈들의 기분을 맞추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그놈들이 손을 뻗쳐오면 나는 반드시 그놈들의 손을 깨물어 버릴 것이다. 이거는
장애인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중심으로 선택하고 자신들의 중심으로 결정해서 서비스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우리 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또 클라이언트 중심의 어떤 그 지원 체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실수를 범하고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선생님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여러 선생님들이 늘 사회복지사 중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중심의 생각으로 지원을 해주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 부분을 지원할 때 그들의 만족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라포 형성을 해서 그 라포 형성을 통한 서로 내가 어떤 것을 원조받기를 원하는지, 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원조를 얼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를 분명한 한계를 정하고, 또 그 선에서 관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개인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늘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인 모델과 기법을 활용한다. 여기에서는 개인 대상의 실천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과 개인 기술은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진 실천 모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변화 또는 개인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기 위한 개인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은 때로는 선생님들이 그분들을 만났을 때 참 답답하고, 또 때로는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좀 뭐랄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바라지를 않을까라는 갈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자부심을 갖고 그들을 원조하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 스스로의 만족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대상자들도 선생님들을 믿고 또 선생님들을 따라오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우선 선생님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쌓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부를 많이 조금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 이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실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실천 현장에서 당연히 이런 미숙한 점들이 드러나겠죠. 특히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이런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사회복지 실천을 배우고 실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것도 큰 맥락으로 보면 사회복지 실천인데 왜 기술 부분을 또 배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이게 얼마나 필요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영역들이 얼마나 필요하면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이
큰 틀로 보면 사회복지 실천 하나로 끝날 텐데, 뭐, 실천 기술론도 배우고, 또 실천 기술의 이해론도 배우고, 또 뭐, 실천 기술의 방법론도 배우고, 막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의 한 그 테마를 가지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전문가들은 이런 영역에서 충분히, 이런 이론적 배경을 확립해야지 된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좀 힘들어도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직접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원조할 것인가, 또 어떻게 원조를 하면 효과적으로 잘 원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원조 관계를 위한 실천 기술을 보면, 바우어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별 사회 사업은 클라이언트가 속한 환경에서 개인의 능력과 지역 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보다 나은 적응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 관계의 지식과 대인 관계의 기술을 활용하는 예술이다. 이 바우어스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가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그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해서 이 실천 기술, 유지하는 이런 실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서로의 만족도가 효과적으로 잘 형성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교류가 아주 필수 조건이고,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지만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이것이 사회복지사의 역량에서 엄청 중요하고, 또 이 바우스는 이것을 사회복지사의 역량이자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들과의 이 효과적인 만남을 통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원조를 해줘서 클라이언트도 만족하고 사회복지사도 만족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그 사회복지사의 그 아주 중요한 역량이자 과업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그 개인의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주변이라든가 그가 원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찾아내는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우어스가 얘기하는 그 몇 가지를 보면, 뭐 정보 제공, 감정의 반영, 바꾸어 말하기, 명료화, 요약, 해석, 직면,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나누어 놨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그 기술인 거죠. 자, 우선 정보 제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은 클라이언트에게 유용한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기술로, 정보 제공은 최상의 선택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제안하는 조언의 형태가 아니라 가능한 대안들을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이를 달거나 토를 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만약에 이러한 정보 제공 기술이 없다면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반영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인 내용을 재서술하며 탐색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게 어떻게 정서적으로 반응한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항상 이 재진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가 이야기하는 말과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이해하는 말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바꾸어 말하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내용에 초점을 두어 클라이언트가 말한 바를 재진술하는 것.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살피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 부분에서 클라이언트가 말한 것과 또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이해한 말이 같은 내용인지를 한번 다시 확인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그 다음에는 명료화시키는 거죠.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추상적이거나 혼란스러운 경우 구체적인 표현을 요청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한 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다시 재진술해서 이 말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라는 것이 서로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명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원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세분화되게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메시지의 정서와 내용, 이 문장 안에서 잘 축약되도록 하는 것. 열거하기보다는 초점이나 강조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클라이언트 감정을 반영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하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명확하게 클라이언트가 한 말과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시점에 하나의 그 통합을 이루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하는 얘기 또 사회복지사가 하는 얘기를 잘 정리를 해서 이제는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리가 딱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문제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한 것. 해석은 문제 이면에 담겨 있는 이슈들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또는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다 했어요.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이해를 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요 안에 정말 잘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점으로 보았던 것들을 그 중심에서 나와서 한번 바깥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맞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클라이언트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면을 보면 클라이언트 메시지의 불일치된 내용을 지적할 때 사용하는 기술로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과 행동 또는 말한 내용들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살피어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직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상자들을 만나면 항상 그 언행일치, 우리도 뭐 언행일치가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특히 클라이언트는 이 사회복지사들에게 뭐랄까 이런 단어를 쓰면은 조금 이해가 쉬울까 싶어서 이런 말을 쓰는데 좀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그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치되지 않을 때는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도록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직면 기술은 서로 그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여러 그 라포 형성 과정도 힘든데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다시 클라이언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다시 그 잡아주려면 이런 직면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는 조금 더 뭐랄까 좀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면서 직면시키기를 해야지 서로 간에 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직면 기술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또 현장에서 직면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보면 이 클라이언트들은 항상 우리가 어느 만큼의 그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명료화해서 다 이제 돼서 이것을 하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이분이 요렇게만 행동을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다시 이것을 얼그러뜨리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직면의 기술은 아주 중요하고, 직면의 기술은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기술들을 정말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현장에 가면 아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좀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천천히 기다림의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또는 내가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그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게 잘 조정하면서 이런 직면 기술을 활용해서 다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면 기술은 좀 정말로 이렇게 섬세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 문제 해결 과정의 실천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천 과정은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서비스 목표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과정의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해 나가는 그 해결하는데 아주 필요한 그런 기술이고, 또 실천 과정의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해서 나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이런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과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아주 유용한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그 실천에서 개별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규명, 개입을 위한 계획과 실행, 원조 과정을 재점검하고 평가하는 기술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해결 과정의 단계별로 해당 역할을 수행해가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은 개인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원조 과정을 진행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 문제 해결 과정 단계별 실천 기술을 보면은 뭐 준비, 초기, 탐색, 사전, 계약, 개입, 평가, 종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개인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 이제 실천 기술을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 기술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첫 만남을 위한 준비는 원조 과정의 지속 여부와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준비 단계 실천 기술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사전 분석하기, 정보 수집하기, 자문하기, 환경 조성하기, 공감적 이해하기, 사전 계획하기 이렇게 어려운 말로 어쨌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이제 접수의 단계로 보면 되겠죠.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 뭐 이 부분을 접수의 단계를 뭐 인테이크 한다고 이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얘기할 때 이러죠. 인테이크지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그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또 그 문제가 우리 기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이것을 그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생각이나 이런 행동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변화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또 뭐 실질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인지하고 있고 우리 기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뭐 기관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진 정보를 초기 접촉 이전에 검토하고 점검한다. 기초 정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이미 제공된 정보에 대한 클라이언트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않게 되며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사전에 면접이 필요한 물리적 조건이나 장비 등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로 제안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준비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그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가 우리 기관하고 맞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아니면 안 맞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으로 이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슈퍼바이저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슈퍼비전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2호 단계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하고 만약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명확한 그런 근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거를 잘 해결이 안 된다면, 클라이언트가 다시 기관을 찾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서로가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를 어쨌든 내가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보이는 단계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해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의 단계를 보면 이제 그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는 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조사한다는 거는 이제 그 인테이크 단계에서 그 다음에 스타디 단계를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뭐 사회적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그 주변 환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환경이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클라이언트와 첫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서로 소개가 이루어지고, 면접의 목적이나 방향을 설정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대를 확인하고, 기관의 정책이나 규정, 윤리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검토와 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지도록 돕는 다양한 실천 기술을 활용해서 그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서비스의 적격성을 확인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우리 기관에 이제 그 접수가 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들과 어떻게 신뢰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첫 단계로, 이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죠. 그들과 그 클라이언트가 불편함이나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다시는 그 기관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회복지사는 그 클라이언트의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또 그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사를 만나서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생겨야지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그리고 또 아주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탐색 단계 기술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상황 등을 이해하고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 단계에 필요한 기술로는 클라이언트의 인식이나 판단을 탐색하고,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격려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나누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또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서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또 이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을 좀 읽어주고 또 그 클라이언트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그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반드시요. 그래서 1차적 정보를 수립하고 또 이 인테이크지에 들어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놔야 되겠죠. 뭐 여기에는 당연히 기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것이고, 또 여기에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우리가 얼만큼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제한될 건 우리 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과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 인테이크지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해 놔야지 이 사람을 다음에 만날 때 이런 관계가 잘 정립돼 있어야지 그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더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는 사정 단계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 단계 기술은 이 단계에서는 탐색 단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은 후에 이제 사정 단계에서 접수된 자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하는 실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정보를 정리하고요. 또 임시적 사정의 틀을 만들고 또 전략을 짜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기술적 정보를 정리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직접적 진술이나 가족 관계 또 친구 관계 이런 사회적 관계망을 구성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 또 클라이언트 환경에 대한 직접적 관찰이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또 서비스 기관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기관하고 이제 이중적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해 주고 또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충분히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임시적 사정의 틀을 구성하기를 보면 사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문제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다. 주요하게 파악하는 내용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클라이언트의 능력, 공식적 지역사회 자원 체계,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 및 사회적 지지 등이 있다라고 돼 있고요. 전략,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 짜기를 보면 실제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문제를 정의하고 주요 클라이언트 체계를 결정하고 개입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체계들을 명확하게 하고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변화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특히 이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나 장애 요소, 또 지원할 수 있는 강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전략 짜기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필요한 체계들을 우리는 기술적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양식들이나 아니면 기관의 사례들 성격에 알맞게 선택해서 이 사정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확립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정까지 오게 되면 다음에는 이 클라이언트와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약 단계가 되겠죠. 이 계약 단계 기술을 보면은요, 우선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또 클라이언트와 함께 구체적인 개입 활동을 계획하고 상호간에 협력하는 단계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계획을 해야 되겠죠. 클라이언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고, 또 이 문제의 세부 목표는 어떻게 되고 또 이 효과는 어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단계적으로 또 아주 세심하게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대인관계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요 단계에서 계약을 해 나가야지만 나중에 클라이언트의 어떤 그 목표가 설정된 다음에 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이 참 중요하고요. 또 이 목표 설정이 끝난 다음에는 이 문제가 어떤 건지, 또 클라이언트의 역할과 사회복지사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의 이제 이 부분에서는 아주 세심하게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계약 단계에서는 언제, 어디서, 몇 시간 동안 만날 거고, 또 이런 기록들은 어떻게 되고, 비밀 보장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고, 또 여기에는 만약에 도와줄, 지지하는 원조자가 필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같이 할 것이고, 이런 아주 세부 사항들을 이 계약 과정에서 잘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해 주고, 또 이 계약은 우리 원조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되고,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단기로 끝날 건지 장기로 끝날 건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계약의 핵심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지속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클라이언트가 이 클라이언트는 항상 이 서비스를 통해서 수동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능동적인 클라이언트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요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이렇게 행동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의사소통 이런 것들도 요런 단계에서 잘 합의를 하고, 또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 이거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 작업을 통해서 목표를 확인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킬 것인가, 이 실천 기술에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분야에서도 우선적으로 어떤 것들이 핵심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목표와
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합의가 없이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회복지사가 주축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단계에서는 서로 그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합의를 잘 돌출해내는 게 참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단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인지하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종결의 단계로 가는 거죠.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평가를 통해서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한 장이 어디로 갔지? 여기를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신뢰관계를 해서 준비하고 또 초기 단계 기술을 배워서 탐색하고 그 클라이언트를 격려해주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사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서 이제 계약 단계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입 단계 기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이 시간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나 아니면 신념을 제공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단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얼만큼 이 환경적 변화를 받아서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단계의 기술은 계획에 따라 개입의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고 클라이언트 변화나 문제 해결의 효과적 개입 활동을 파악하는데 실천하는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이제 모니터링과 평가, 이 목표가 얼만큼 달성되었는지를 또 얼만큼 적절히 그 서비스가 지원되었는지 이 서비스의 개입 내용 모니터링 할 때, 이 평가할 때는 첫 번째로 구체적 그 서비스의 구조적 차원이 은으로 나와 있고 또 서비스의 과정 차원이 돼 있고 서비스의 결과 차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그 개인 대상으로 이제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해서 그 서비스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그 서비스가 정말 클라이언트에게 잘 되고 있는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얼만큼 이것이 변화되었는지 이 서비스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결의 단계로 오는데 이제 종결의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로 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마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적 관계를 종료하기에 앞서 실천 과정을 통해서 얻은 클라이언트의 변화와 전문적 관계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성과가 얼만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그 클라이언트와의 감정을 공유해서 이 종결 단계에서는 원조 관계가 이제 끝나는데 이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소감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주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이런 그 상황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봐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결에 들어가겠지요. 다음은 이제 복합적 요구에 대한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적 요구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그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집중해서 그 개입과 동시에 여러 가지 통합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말들을 계속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 속의 인간의 기초한 인식의 틀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또 그 문제를 상황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또 개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이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그 일행사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가는 그 과정에서 이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경 속의 인간의 인식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 체계의 상호작용의 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 관점으로 보면 문제의 초점과 원인에 대한 임상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환경적 맥락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체계들을 개입시켜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시적인 부분, 또 중범위, 거시적인 차원, 이런 다차원적인 개입의 관점으로 갖는 게 이런 실천 개입에서 차츰차츰 그 범주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회 관계만까지 가서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거시적인 관계로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다주체 간의 협력적 팀 방식으로 해서 여러 주체를 가진 협력적 방식으로 이런 그 지지 기반을 지역사회 내에서 기관이나 비공식적 아니면 공식적 이런 지지 체계들을 활성화해서 나가면서 이런 간접 서비스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문제나 사례에 개입할 때에는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대상 실천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다양한 문제 영역에 개입하고 포괄적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접근 방법을 강조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조정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그 개입의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바꿔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이 클라이언트의 개별 대상의 실천 기술로는 이런 복합적 욕구와 위기 수준의 여러 사전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차원 다분야 자원의 서비스를 동원해서 네트워크 기술이라든가 자원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조직화 기술, 옹호 기술 이런 여러 가지 통합적 지원을 조정해서 연계해서 그 기술을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도 쭉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실천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 나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